먼 고국 땅에 와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는 고려인 3세와 그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토요일 경남 김해시의 5층, 4층짜리 이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이 안에 살고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출신 어린이 2명이 숨지고요. 8명이 중경상을 당했는데 이 중 2명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이 저희가 그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택시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추고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당황한 듯 이렇게 현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이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왔던 거죠. 이때부터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있던 그 놀란 주민들이 건물을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주민들은 건물을 빠져나오는 모습인데 이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로요, 지금 원룸 15가구 가운데 2가구가 불탔다고 하고, 차량 7대, 오토바이 1대를 태워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소방관들도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진화하는 데는 30분이 걸렸다고 하네요. 지금 당시 영상입니다. 당시 화재 진압 영상을 보면 이 사다리차까지 동원돼서 이 안에 있던 저 원룸 건물에 있던 주민들을 보세요. 창문으로 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난간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다리차, 구조 사다리차에 몸을 가까스로 의지한 채 구출되는 주민들도 있었고 저렇게 이 화재 진압 소방관들은 저 시커먼 불길, 유독가스가 엄청났을 거예요. 저렇게 창문으로 내려오는 주민들도 있었고요. 저 시뻘겋고 그리고 시커먼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던 저 건물. 순식간에 저 건물을 화마가 집어삼키고 말았는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영상을 보면 앞서 택시에서 내려서 들어가려는 분도 불길 보고 황급히 도망갔고 그리고 건물에서도 차량 이동, 뛰쳐나오시는 분 거의 모든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 당시에 원룸 안에 있던 고려인 4세 아이들은 대피를 못한 겁니까? 일단 그 불이 굉장히 빨리 번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은 연기가 나고 난 이후에 불과 몇 초 만에 이제 불이 확 올라왔는데요. 아하.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불이 났으니까 불이 났다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자기 부모들 따라가지고 온 지가 2달밖에 안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이 불났어요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몰랐겠죠, 아유, 본인들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어리거나 또는 우리말을 배울 기회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네. 가지가 이제 합쳐졌는데요. 아하. 그 당시 또 하나는 만약에 어른들이라도 있었더라면 아이들을 좀 구할 수 있었었는데 네. 그때 같이 있었던 어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바깥에 외출한 상태에서 아하. 아이들만 거기 있어가지고 네. 피해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좁은 원룸에요. 7명이 평소에 지낸답니다. 화재 당시에 어른들은 다 외출이란 게 아마 돈을 벌려고 이 고려인들에게요, 대한민국은 엄연한 고국 땅입니다. 그런데 이 고국 땅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이들만 놓고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돈을 벌려고 아마 어른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4명을 남겨두고 나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다가 저렇게 화마가 집어삼켰고 결국 참변을 당하게 되는데 손수 변호사님 너무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세상을 떠난 아이들 네. 그리고 또 지금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요.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도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어리니까 밖에 나가고 뭐 이렇게 또 잃어버릴까봐 네. 밖에서 문을 잠근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불장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불이 나면 밖으로 도망을 탈출을 못하니까 네. 결국 이제 참변을 당했던 일들이 종종 뉴스에도 보도됐거든요. 네. 그런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또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한 부모들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원룸에 기거할 정도였는데요. 이게 물론 돈을 더 잘 모으기 위해서 하는 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입국한 후에 이제 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참변을 당한 그런 아이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은요, 대한민국 땅 고국 땅입니다. 조국 땅이에요, 조국. 강제 이주, 고려인들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그리워던 고국 땅에 와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삶의 아이들, 고국 땅에 데리고 와서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관련해서요,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주출입구로는 그 화염하고 연기가 다량 발생해서 저희 대원들이 그 초기 진입을 못하고 바로 사다리 연장에서 제일 빠른 루트로 201호 루트로 진입을 해서 문 열자마자 그 다수의 사상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망한 5세 아이는 그 1층과 2층 계단 참에 그 누나로 확인되는 14세 여자와 둘이 있었고 나머지 그 환자들은 2층 복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204호에서 탈출을 해서 그 1층 동선을 걔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먼저 출발했던 그 아기하고 그 누나가 계단 참에서 쓰러졌는 걸로 그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 얼마나 그때 공포에 질렸고 정말로 부모님들이 생각났고 겁에 질렸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매캐한 연기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사에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최명기 원장님, 정말로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분들은, 다른 주민들은 불이야 소리 듣고도 다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불이야란 말이, 한국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더 아픕니다, 가슴이.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고 뭔가 일이 생겼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거기에서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랐었을 거고요. 네. 또 우리 방금 소방관 선생님의 얘기를 듣다가 더욱 안타까웠던 거는 네. 오히려 그 집 안에 나가지 못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상자도 있었지만 아하. 그랬는데 오히려 이 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연계에 의해서 질식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평소에 어떤 계속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훈련이 있었으면은 네. 그쪽 방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하. 차라리 소방관을 기다리든지 어떻게든지 창문을 깨든지 했을 텐데 네.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저 건물에 대체 불이야 우리가 사람 말로만 불난 걸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체 화재 경보기는 왜 없었던 건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우즈벡 고려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모는 화재 나기 전에 잠깐 시장 보러 나갔다고 김해 주촌 쪽에 공장에 다니시는데 집도 전세 500에 월세 55만 원. 한국말은 애기들은 못하죠. 제일 막내가 봤을 때는 막내는 조금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위에 애들은 잘 못하더라고. 그거를 들었을 때는 발이 대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었고요. 저희가 경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건물이요. 오윤성 교수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의무 대상 건물이 또 아니었다네요.
왜 이렇게 꼬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방법상에서 이 건물 자체가 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좀 더 뭐 법령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단독 경비원 감지기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 가구 안에서 불이 났을 때 해당 가구에만 벨을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이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때는 이 전체 건물에 이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 시설은 제대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저거에 지금 이제 그 주차장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잘 보시면 저게 이제 그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하. 이게 이제 건물을 우리가 그 지상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주로 공간을 확보하고 네. 밑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죠. 아하. 이제 특히 이제 지진에도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저런 그 필로티 공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건설이 됐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 사고가 더욱더 좀 더 번지게 된 것은 소위 얘기하는 그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해서 네. 단열 스티로폼을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네. 외부 마감재로 하는 그런 그 사항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불을 갖다가 빨리 그 번지게 하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악재들이 겹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2명의 고려인 4세 아이들이 숨졌고요. 또 2명의 4세 아이들은 중상을 지금 당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자리를 찾아 고국 땅을 밟은 부모를 따라 여기 왔을 뿐인데 미처 자신들의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에 고국 땅을 밟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모습을 보고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사수가 부사수를 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 둘이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영상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요,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인데요. 지금 택배 트럭이 보입니다. 직원 2명이요. 1명은 물건을 건네고 1명은 트럭 안에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계속 택배 상자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렇게 폭행당한 이 아래에 있는 직원이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은 이 피해자에게도 계속 폭행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온라인상에 공유한 겁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네. 대체 두 사람 일단 복장이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는 같은 택배 일을 하는 직원 사이 같은데 대체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런 폭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때린 사람이 동생이고요. 아이고. 네, 맞은 사람이 형이에요. 친지간이에요, 그러면? 친형제입니다. 아하. 친형제지간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일인데, 네. 이제 때린 그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물건을 올려주던 아래에 있던 차 밖에 있던 형에게 택배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저게 단순한 그런 업무상 동료 또는 친형제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일하다가 생긴 그런 일인가? 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이 나이가 1살 차이예요. 아. 1살 차이인데 이 1살 위에 그 형이 이게 좀 환각 증상도 있었고요. 네. 또 환청도 있었고 이게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네. 이제 그 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러면은 저렇게 온전치 못한 형과 왜 저렇게 택배를 같이 하고 있었나?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알고 보니
이 집에 그 노모가 계신데 네. 이 노모도 이제 이거 지적 장애가 있어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이 노모와 또 형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약 온전치 못한 그 두 명을 집에 놓고 나올 수가 없어서 네. 형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함께 일을 할 때 다닌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회사 측이 양해를 구하고 저렇게 같이 택배 일을 한 게 벌써 4년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4년 동안 같이 형과 한 살 위에 형과 함께 일을 해오던 동생이 그날은 그러면 왜 저런 일을 형에게 저질렀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이 뭐 상급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네네. 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네네. 형이 행동이 좀 이제 뭐 행인한테 담배 빌리고 뭐 빌리려고 하고 뭐 여자들 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웃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네. 이제 그날은 이제 택배 물건을 차에 실는데 네. 이제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가지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본인은 일단 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네네. 현재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처벌이 이제 상습이 좀 이상하다 이거죠. 오윤선 교수님, 아무리 평소에 형이 뭔가 불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보였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대낮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둘이만 있다든지 또는 실내에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위 사람들 눈을 의식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고 안에 들어가서 또 때리는 것이 또 나중에 찍혔거든요. 아하. 물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지금 그 오른손이 마비되는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다가 형은 지금 이제 환청 또는 환각 상태의 정신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저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모든 그 가게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또 형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담배를 빌리거나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쌓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이제 순서대로 짐을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가해자와 피해자에 있어 구도가 완전히 이렇게 딱 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컨대 상습적인 폭행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형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상습 폭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어디 가나 이유 없는 무덤 없다 그랬잖아요. 이 동생의 행동은 정말로 이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뭔가 이 동생도 심성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과문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동생 측에서도 입장문을 밝혔는데 그 사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생 측에서는 저는 이 동영상의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과문을 이제 논란이 되니까요. 이게 기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신의 아픈 가족사까지 공개를 합니다. 사과문 중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시 얘기 나왔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오른쪽 마비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 이렇게 3명이 일가족이랍니다. 그런데 형의 약과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저 택배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참아야 하고 더 감싸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 더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이 남성이요.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이모부란 분도 뭔가 사정이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물론 사정은 딱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형을 더 챙겨줬으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미담으로 뉴스파이터가 더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형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제대로 일에 따르지 못하는 거는 형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형이 길 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행동을 하는 것도 동생이 때리거나 야단을 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이렇게 치료를 받고 조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형을 갖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잘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자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자주 데리고 가게 되는 거는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수입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동생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인간은 일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일을 끝나고 가면 일이 끝나야 되는 건데 네. 일이 끝나고 가게 되면 또 그동안 어머님이 치우지 못하는 뭐 설거지며 그릇이며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또 어머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제도를 이용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루 일을 쉬어야 돼요. 결국은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끝없이 이 동생은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가족을 놔두고 그냥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럴 것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건데 네. 뭔가 이렇게 본인은 매일매일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나 네. 그 몸부림이 더욱더 악순환을 만드는 어떤 비극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앞서 그 가족분들 경찰 진술 상황 좀 보여주세요. 이 동생분이요. 심성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일찍 사망하시고 형이 지적장애, 동생이 가게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이모부 진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장애가 있는 형이요. 집에 가만둘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불놀이를 하고 쓰레기를 먹는 등 집에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 택배기사 이모부가 경찰 진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 폭행을 저 영상에서 폭행을 당하는 1살 위에 장애가 있는 형이 네.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정말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함께 뭐 물론 저런 일이 있었지만 함께 다니고 또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렇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두 번째는 뭐 그런 상상까지 하기는 싫습니다만 형이 이제 그 동생이 형에게 뭐 그런 부탁을 해서 뭐 이렇게 본심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이게 동생이 떠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네. 이게 그 진의라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 상황은 그냥 형이 저 경찰관님 저희 동생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저 처벌하는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입니까? 이 그게 사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폭행만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뭐 처벌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게 단순 폭행으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택배 상자로 때렸잖아요. 네. 그럼 택배 상자 안에 뭐 단단한 물건, 뭐 이게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으면 그 택배 상자 자체가 이제 특수폭행죄의 요건이 되는 그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런 행위 후에 또 안으로 데리고 가서 또 문을 밖에서 잠가 버리는데요. 이거는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법적으로는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학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상습일 수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그 형이 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을 또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규정들은 또 반의사벌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네. 설령 이제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게 형사처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요건을 뭐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정말 기소를 할 것인지 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선처가 이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에 네. 따라서 이 형에 대한 그런 형사적인 처벌 여부는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윤선 교수님, 그런데 앞서 그 영상 속에 가해자로 지금 지목이 된 동생은 저 영상을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보실까 봐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 형과 동생이 한 집에 살기가 좀 어떨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정상이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어머니가 제 영상을 볼까봐 겁이 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네. 아마 집안 같은 데서는 어머니가 안 보는 데서 이렇게 그 폭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주기적으로 전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때려본 사람이 저렇게 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전에 이제 어떤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니까 이 형과 동생이 이제 분리가 지금 돼서 지금은 이제 친척 집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앞으로는 또 장애인 그 복지 시설에 그 이 피해자를 그 기가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저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멍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동생 혼자가 저 모든 사람들 다 전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때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형이 만약에 아주 중상을 입는다든가 또는 사망한다든가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놔둬서는 똑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글쎄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이 경제적 어려움도 아마 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가족 간에 계속 안 좋은 이 슬픈 내용만 계속 겹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우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노하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받아서 이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을 받지 않게 해달라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게시 5일 만에 청원 이제 동의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아하. 그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이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피의자의 그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도록 아하, 됐는데요. 이게 언제나 다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론이 굉장히 공개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만 절차를 다 거친 건데요. 네. 이제 특강법이라고 하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네. 요건을 갖춘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하고 네. 또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네. 또 이제 청소년이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존재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건데요. 아하. 이제 29세 네. 김성수입니다. 아하. 29세 김성수인데요. 네. 이제 이름과 나이는 이제 밝혀졌고요. 공개가 네. 됐고요. 이제 얼굴도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네. 경찰이 직접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정신감정 받기 위해서 이제 치료감호소로 가거든요. 네.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차량에 탑승해야 되는데요. 네. 경찰서 나와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의 얼굴이 공개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네. 언론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과천 그 서울대공원 주차장 후문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피의자, 그 가해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무슨 사진을 보도, 릴리스, 자료를 배포한 건 아닙니다만
이 경찰에서 나와서 검찰로 송치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스크와 모자를 제외해서 얼굴이 드러나게 하는 소극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지금 바로 저런 형태로 손 변호사님 공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런 영상도 보면은 원래 이렇게 공개 결정이 나기 전에는 모자도 씌우고 네. 또 마스크도 씌우고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촬영은 하지만 얼굴이 공개는 안 됐거든요. 그랬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신상 공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이 29세 김성수의 얼굴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29세 김성수입니다. 피의자의 일단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는데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피의자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는 건 그냥 경찰이 아무렇게나 판단해서 공개하는 건 아니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아하.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범행 수단이 상당히 잔인하고 네. 중대하다. 그리고 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리고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하나 좀 더 있는 것은 네.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최초의 문제가 나왔던 것은 지난번에 조성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토막 지신해서 네. 그런 범행을 했던 것인데 그랬을 때 왜 어떤 사람은 공개하고 어떤 사람은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어떤 비난들이 많았거든요. 아하. 그 당시까지는 경찰서급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급을 올려가지고 지방경찰청 단위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공개 여부를 갖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제도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각 일선 경찰서의 심의를 맡긴다면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격상시켜서 경찰청 차원에서 네.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얼굴 신상 공개 내지 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김성수 29살 김성수라는 피의자가 네. 심신미약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러한가? 네. 정말 그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나? 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 정신 감정을 받을 때 하루에 그냥 가서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태에서 진단을 받고 그 검사를 받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로 가서 거기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어허.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네. 그 공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하하. 그리고 심신미약이라는 게요. 네.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약간 정신적으로 그때 좀 완전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이게 심신미약은 네. 말 그대로 그 판단력이 네. 좀 사리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게 인정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가요 예전부터 원래 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상태에서 또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네. 범행 시점에 범행 당시에 판단력이 부족했어야만 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데요. 아하. 근데 법에 따르면 그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있어요. 네. 심신상실은 아예 판단력이 없는 상태, 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네. 벌하지 아니합니다. 아하. 벌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네. 좀 미비하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령 이 김성수가 네. 그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네. 이게 정말 이 범죄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인 심신미약이냐?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하하, 네. 따라서 이번에 그 정신 감정을 진행을 하고 네. 정말 그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네. 따라서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야 이제 모든 사람이 네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 네. 그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 그 연결식의 모습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정신감정 이제 하는 모습인데. 저것이 그 살인사건 현장이 일어났던 살인사건 현장인 PC방 입구입니다. PC방 입구에 많은 시민분들이 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PC방 피의자,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피해자에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명복도 빌면서 저렇게 조화도 앞에 갖다 놓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조두순 사건도요.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상태예요. 무기징역으로 애초에 무기징역이 징역 12년으로 감형돼서요. 여러분 조두순이요.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2020년 2년 있으면 나옵니다. 2년 있으면 2020년에 출소 예정이에요.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심신미약 인정됐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온 국민을 들끓게 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역시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는데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요.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술에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네. 심신미약 인정해서 결국 감경이 된 거거든요. 네. 징역 12년형. 좀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그런 형이 확정된 거죠. 네. 그런데 그 후에 좀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성범죄의 경우에 이 술에 취해서 범행했다면 그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그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주취 감경. 네. 술 취해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감경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새로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런 조항이 후에 생겼지만 이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미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29살 김성수란 피의자가 우울증을 평소에 앓고 있었다고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명규 원장님, 정말 나쁜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다 욕보이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범죄를 저지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인 경우에 이렇게 분노와 공격성이 주된 감정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울증의 경우에는 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과 비현실을 갖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 나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가섰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겠으나 네. 우울증도 환청과 망상이 아주 극히 일부에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현실과 비현실을 착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범죄를 갖다 저질렀다고 하고 우울증일 때 이 사람의 기본 감정이 굉장한 분노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어떤 점에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본인은 주장할 수 있으나 반대로는 더 사회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 낫지 않는 한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네. 서로 우울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발하게 됐을 때 치료가 안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본인이 본인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네. 입증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이 진단이. 지금 오윤성 교수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80만 명 넘는 분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이 목소리를 내는 이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청원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왜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늘 우발적이었다, 뭐 나는 심신미약이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나왔던 그 뭐 조두순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그 인천 초동생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울증 뭐 이런 것이 조현병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스퍼그 증후군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본인의 어떤 그 죄를 조금이라도 이제 그 적게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수순같이 저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우울증 이런 데다 다 넣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울증 앓는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감기와 비슷하다라고 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을 전부 다 어떤 그 잠재적인 범죄군 안에다가 스스로 자기들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네. 더 이상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뭔가 죄를 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국민의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아마 조만간 치료 감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얼굴도 공개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과 나이가 공개된다 한들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자식이 다시 품 안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피해자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지금 찢어질 듯 정말로 원통할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아버님께서 심경을 밝히셨다면서요. 네,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부터 정규직으로 취업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뭐 아빠한테 엄마한테 평소 더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유언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텐데 두 사람을 귀가 조치를 시키는 지구대로 데려가서 안정을 시키는 게 경찰이 했을 일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키가 뭐 193cm고 검도 유단자인데 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뭐 그 동생 측에서 이렇게 도망갈 수 없게 이렇게 붙잡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지금 피해자의 아버님 인터뷰 내용 중에 보니까 네. 가해자의 동생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네. 게다가 그 당시에 그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됐기 때문에 더욱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가해자의 이 김성수가 혼자 단독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하. 당시에 누군가 도와준 것이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김성수의 동생이다. 아하.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이제 그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영상에 찍혔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수가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그 가해 행위를 할 때 이 김성수의 동생이 어제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고 있는, 그래서 범행을 도와주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거를 본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피해자가 키도 굉장히 크고요. 네. 또 검도 유단자에다가 네. 이게 그냥 1대1 상황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당할 수 있겠느냐, 당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네.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보자면 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총 3개 있는데 네. 그걸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목격자의 진술도 다 종합적으로 봤는데 일부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일 만한 여지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동생은 오히려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살인죄의 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렇다더라도 이번 사건의 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철저히 수사해라. 뭐 지금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뭐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윤성 교수님, 국민분들의 분노가 커진 이유가 그 가해자 측의 무슨 가족이나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경찰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고 그 피해자를 잡은 것 같다. 아니, 말리려면 흉기를 들고 있는 자기 형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얘기를 할 때
아예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즉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보니까 공범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저항을 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공범 여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약간 뒤로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예 이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공범인지 아닌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었으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국민들이 왜 이 동생을 갖다가 공범이 아니라고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것인데 또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동생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목격자가 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때는 이 칼을 갖고 있어서 무서워서 흉기를, 못했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사 중에 있는 그 네.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부 결정을 갖다 하지 그러니까요. 않는 것이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 피해자,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눈을 감을 수 있게, 편히 감을 수 있게, 한 점 의혹이 없게, 그리고 유족들의 그 황망한 마음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도록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고, 정신감정 부분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20대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이 만났던 한 남성.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40대 남성이 있었고요. 또 2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제 매니저예요. 네, 그리고 또 이 20대 여성은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은 뭐 함께 일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그 40대 매니저가 20대 여성에 대해서 어떤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계인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40대 남성이 이 20대 연예계 데뷔 준비생에게 대해 뭐 강제 추행을 하고 또 이제 강제로도 성관계를 가졌다. 아유.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 재판 과정에서 이 40대 남성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건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다 합의해서 한 겁니다. 하하. 합의해서 했는데 이게 왜 성범죄가 됩니까? 네. 라고 항변을 했고요. 네. 하지만 재판 결과 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즉 어허. 강제로 했다. 네. 또 동의하에 한 게 아니다. 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물론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4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남성, 나 무죄입니다. 뭔가 주장을 하려면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하나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하. 문자 메시지인데 이 20대 여성이 이 40대 매니저 남성에게 보낸 메시지고요. 네. 게다가 그날이 언제냐면 네. 좀 놀랍게도 이 검사의 그 기소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추행과 강제적인 그런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된 날.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성이 남성에게 오늘 감사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아하. 네, 이걸 기억하고 더 발전하겠습니다. 하하. 이런 문자 메시지를 그 후에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강제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이 여성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무고함, 본인의 무죄를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재판 과정에서 이 문자에 대해서 애초에 이 문자를 보낸 건 여성인 것이 뭐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 여성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여성 입장에서는 물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서 더 잘 보이려고 보냈던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용으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연예계 지망생 여성이 왜 문자를 보냈느냐 재판부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기분이 왜냐하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을 지금 검사는 그날 보고 있어요. 기분이 정말 더러웠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라고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40대 매니저하고 20대 연예계 처음 데뷔하는 이 여성 간의 관계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그리고 또 폭행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4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예, 평소에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이 이 여성에게 자기에게 잘 지시를 따라야 너는 데뷔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자가 왔을 때 아마 이 40대 이 남성은 네. 정말 이건 나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을 하고 더욱 발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여성은 이제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이것을 하더라도 허용을 한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법정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사무적인 메시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게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한번 데뷔를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명규 원장님, 이 여성이 그런 정말로 이 여성분 표현으로 기분이 정말 더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발전해야겠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발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고 불쾌한 감정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스스로 인정해버리게 되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수가 있어요. 아하. 우리도 상당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 날 누가 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도 괜찮아 그렇게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의 상태를 갖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본인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고요. 이런 엄청난 불행까지 당했는데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은 자기는 마치 끝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작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게 생기게 됐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의한 관계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오늘 감사합니다.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내세우면은 뭔가 법리상의 증거가 된다고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네. 이거를 보는 순간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든지 이게 네.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문자가 아니라는 네. 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불리한 증거였던 것 같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문자가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꾀임에 자기가 빠진 셈이 됐어요. 누가 어느 여성의 그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 이런 문자를 남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제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의 생일이죠. 그런데 전국의 경찰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접촉사고 수습 현장에서 안타까운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전방 영상이에요. 지금 SUV 차량의 모습인데 이 차량이 속도를 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순간 누군가를 덮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직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좌회전 코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앞에 저 어두운 쪽에 있던 한 남성을 덮치는데 저 남성이 경찰이었습니다. 앞서 저 경찰은 그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다른 SUV 차량이 저 남성을, 저 경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 정말로 허망합니다, 진짜로. 저 지금 제한 속도가 70km인 구간에 저도 지금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지금 가로등도 밝은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00km 질주하던 차로를 바꿀 수가 없는 틈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요.
글쎄요, 저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아하. 예, 근데 지금 이제 저기가 70km 구간이거든요.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한 100km 정도 과속을 한 것 같은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고 네. 주위에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탈진 도로였고 어두워서 자기가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방 주시도 좀 태만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운전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하.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저쪽에 지금 차가 있으면서 후미등이 지금 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사전에 어떤 운전자로서 네.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의 날에 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그 경찰관이 사망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저 사고가 일어난 때는 지난 18일인데요. 어제 저 순직한 이상무 경위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는데요. 그저께 있었죠. 연결식에 참석했던 동료 경찰관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옆에 파출소에서 신고가 연속으로 두 건이 떨어지면 같은 시간대에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다가 우리 경찰관이 지원을 나가가지고 근무 처리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부모가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하면서 힘들게 있고 또 자기가 장남이다 보니까 또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찰관으로서 그 꿈을 펼쳐보려고 그래 이제 고향 찾아 내려온 겁니다. 애들은 지금 뭐 아직 어리니까 뭐 자기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뭐 천진난만한 그런 상황이죠. 울기는 하고 하지요. 뭐 자기 엄마나 가족들이 울고 하니까. 그저께 경남지방경찰청 장으로 연결식이 엄수됐는데요. 앞서 드린 것처럼 슬아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1살, 3살, 5살. 그런데 1살짜리 아들은 아직 엄마 젖도 못 된 상태랍니다. 동료 경찰, 부인도 경찰이에요. 그런데 타지에서 근무하다가 정말로 고향에 부모님 부모님 곁에서 모시려고 이사를 왔는데 지방으로 근무를 자청해서 왔는데 저런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일날도요. 자신의 관할이 아닌 다른 관할 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려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생일이었고요. 이상무 경위의 명복을 뉴스파이터가 빌겠습니다.